소설적 상상력과 젠더 정치학은 이제 2020년 뭐 봄에 펴낸 내 문학 평론집인데, 11주차 수업 자료는 이 평론집에 들어있는 이제 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1차 시, 2차 시, 3차 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인데, 구체적인 그 읽는 텍스트는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읽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11주차에. 구병모는 이제 여성 작가입니다. 여성 작가. 내 이웃의 식탁을 어, 오른쪽에다가 그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이렇게 딱 그 표지를 배치해 놓으면 좋은데, 그게 또 찾아놨던 게 또 가버려서 그냥 이렇게 합니다. 11주차 수업, 1차시죠. 아, 구병모 이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이 민음사에서 2018년도에 나왔습니다. 아, 이 소설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1장 제목으로 삼은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은 변함없는 현실, 그다음에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소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변함없는 현실이냐와 관련해서 볼 때는, 여성의 사회적 책무가, 아 그러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개별적인 하나의 그 개체죠, 개체. 예? 예. 그런데 저 개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렇게 다 알고 있고,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개인이지만 그 나 홀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회,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뭐 학교라든가 또 직장이라든가 또 이제 다양한 어떤 그 각각의 어떤 그 정체성에 부합하는 그런 어떤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크고 작은, 음, 더 큰 게 이제 하나의 공동체, 국가,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세계까지는 확장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성이든 여성이든 각각의 그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게 있죠. 남성은 어떻습니까? 남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가, 아니 뭐 남성 여성 관계없이 국민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국가의, 아니 그 국민으로서의 의무라고 하는 게 있죠. 뭐 5대 의무인가요? 예전에 4대 의무였는데, 뭐 기억나는 대로 순서 관계없이 이야기해 볼까요? 뭐가 있죠? 납세 의무, 세금 다 내야 되죠. 예, 세금 다 내야 돼요. 납세 의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아,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납세 의무 있고, 교육의 의무. 교육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법적으로는 중학교까지가 아마 의무 교육일 거예요. 초등학교는 확실하고, 예, 권리임에서도 의무죠. 납세 의무, 교육의 의무. 또 뭐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네. 예. 뭐 환경 보전의 의무가 이제 5대 의무로 이렇게, 음, 하여튼 뭐 그런 의무들이 있죠. 그걸 사회적 책무라고 해요. 남성에게는 그런데 이제 뭐 건강한 20대 남성은 병역의 의무가 또 있죠. 어. 근데 여성에게는 이제 또 병역의 의무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소위 사실 본질은 아닌데 이 소위 젠더 갈등의 한 이제 요소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가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그 파이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예요. 경제적 공포라든가 고용 불안이라든가 이런 위기 속에서 한정된 파일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성은 군대 갔다 오는 동안에 여성은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다거나 또 교원 임용고사에 상대적으로 좀 더 쉽게 합격하더라. 그러니까 가산점도 주지 않고 뭐 이런 불만들이 일부 젊은 남성들에게 있고, 정치권에서 무책임하게 그걸 확산, 근본적인 어떤 문제, 그 경제적 어떤 위기, 좋은 일자리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다음에 좋은 주택을 좀 더 어렵지 않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은 외면한 채 무슨 군대 갔다 온 남성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거나 뭐 제대할 때 얼마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인제 이런 젠더 갈등을 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측면이 좀 많이 있죠. 그러게 보면 지식인 사회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식인 사회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서 젠더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뻔히 알면서 입 다물고 있는 지식인 사회가 더 큰 문제죠. 어쨌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구병모 소설이 제기하는 것이 결국은 변화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사회학적 상상력 그랬죠? 그러니까 소설은 이 사회를 비추는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단 말이에요.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아주 적실하게 잘 드러내고 있어요. 변화없는 현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제 여성은 또 뭡니까? 여성은 음 여성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미래의 노동력으로서 아이의 출산과 양육, 그렇죠? 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 이것이 이제 소위 전통적인 여성에게 부과된 전통적인 어떤 성 역할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제 종전에 내가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소위 결혼 정년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일정한 인제 소위 연령에 닿으면 어 결혼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서 결혼의 문제를 자꾸 제기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뭔가 결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들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나도 인제 30 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내가 결혼할 30 살에 결혼한 것도 좀 늦었어요. 그 주변에 보면 되게 남성들은 26, 7 살에 대체로 결혼하고, 내가 30 살에 결혼했는데 뭐 그렇게 늦은 건 아니지만 또 하여튼 쪼끔 일반적으로 보면 늦은 나이였거든요. 지금 인제 요즘에 30 된 남성, 여성, 그걸 결혼 정년기라고 하지 않죠?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에서 제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의 사회적 책무를 이를테면 아이의 출산과 양육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 더구나 아이의 양육은 거의 전부거나 아니라도 여성의 몫이, 그러니까 소위 독박 육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82 년생 김지영에서 조남주가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죠. 소위 독박 육아다. 인제 이런 인식이, 다시 정리하면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라고 하는 것이 결혼해서 아이를 이제 낳고 아이를 기르는 것, 그리고 또 기르는 데 있어서 육아에 있어서의 그 소위 양육은 거의 전부, 아니면 이제 아니라도 하여튼 여성의 몫이라고 하는 소위 가사노동, 그 아이의 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의 상당 부분이 여성의 몫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인식이 인제 이 구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인제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성의 소위 여성의 사회적 역할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기성세대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좀 이따 인제 더 이야기를 비판적으로 접근해 봅시다. 그다음에 인제 이 소설이 제기하고 있는 변함없는 현실은 인제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 임신과 출산과 육아, 또 독박 육아, 이런 인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고, 불편한 타자들은 뭐냐? 타자들은 여기서 인제 뭐 뒤에 other 해 가지고 어 그 어떤 배제, 배제,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경계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 소수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뭐 성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맥락에서의 어떤 그 차별 기제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인제 에 그 타인,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지금 나는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또 공동체 생활, 이 소설에서는 이제 일정하게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좀 이따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시간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죠. 어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 학생들은 인제 뭐 일단 누구나 가족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정 내에서 뭐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지만, 1인 가구라도 다 어쨌든 뭐 부모님이든 형제든 이 연결돼 있겠죠. 그러니까 가정도 하나의 가장 기본적이고 이제 가장 작은 하나의 공동체인데, 가족은 그야말로 그 우리를 이제 근원적인 측면에서 서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런 그야말로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또 가족이기 때문에 늘 부딪히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조금 더 심각한 일들이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이 은폐되기도 하고, 이게 또 가정이죠. 근데 인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런 의미에서의 가정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되는 그런 인제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아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공동체, 가정 말고 일단 학교가 있겠죠, 학교. 학교에 인제 과가 있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분의 어떤 학교에서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과 중심으로 어 움직이죠. 그러나 인제 또 뭐 전공 과목은 그렇고, 교양 과목은 이제 어떤 과에 한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조금 개방적으로 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뭐 동아리 활동도 있겠고, 이런 크고 작은 또 다양한 활동이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제약이 있지만, 아마 내년부터서는 인제 또 일상이 쪼끔 회복이 된다면 그런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인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 때도, 나는 대면 그룹을 만들어서 소위 팀워크를 통해서 활동하게끔 어떤 과제를 부여한다거나 그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랬을 경우에 그 인제 장점은 서로 간에 이렇게 인제 성과 과를 전공을 초월해서 이렇게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인제 한 학기이긴 하지만 모여서 팀워크 활동을 과제를 협동해서 하게 될 경우에 서로 간에 인제 좀 더 잘 알게 되는, 강의만 듣고 이렇게 각자 흩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룹끼리는 7 명, 8 명이든 5 명, 6 명이든 모여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각 역할이 부여되어 있을 텐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분명히 있죠. 소위 말하면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마음이 상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인제 예 그런 이제 개별 과제만 주지 이렇게 그룹으로 활동하게끔 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이런 그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누군가와 마주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와 이렇게 마음이 맞고 그 서로 배려하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 관계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관계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죠. 굉장히 불편한 관계. 예.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인제 몇 가구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불가피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웃 사이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는 이 위계가 형성이 돼요. 그렇죠. 친구 사이에서도 같은 뭐 동성 그 친구 사이에서도 어쨌든 지갑이 좀 두터운 친구가 "야 밥 먹으러 가자. 내가 밥값 낸다."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가 소위 영향력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밥값을 내고 술값을 내고 그 지갑이 두터우니까. 소위 그런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리더가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암묵적 위기를, 그다음에 또 나이가 좀 더 먹었거나 같은 그 집단 속에서 나이를 좀 먹었거나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거나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뭐 예 어쨌든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한 암묵적 위계 관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하죠. 그렇죠? 피곤합니다. 더구나 이 소설에서는 인제 핵심적인 것이 좀 이따 뭐 2차 시연에 설명할 것 같은데, 언제나 선을 넘을 듯 말 듯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 오는 이웃의 남성일 때, 이 소설에서는 여성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그 이웃의 남성 주인공에게서 이렇게 인제 이런 뭐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되거든요. 이렇게 예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 오는 이웃의 남성일 때 발생하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에 관한 이야기. 예. 그 불편함의 근원에는 언어라는 기호를 통해 수행되는 이데올로기적 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건 풀어서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인제 나도 인제 우리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늘 조심하고 그러면서도 깜짝깜짝 스스로 경계하고 그런 게 가끔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인제 그 우리 학생들과 소통을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수업마다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요. 단톡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일단은 우리 학생들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내가 입력을 하고 인제 무슨 수업인가도 요약해서 입력을 해 놓으면 인제 그러면 인제 되게 인제 카카오톡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톡으로 와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단톡방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씩 보면 인제 생일이라고 이렇게 톡에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워낙 우리 학생들이 많으니까 내가 하는 과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생일이라고 뜨면 참 이게 인제 그냥 뭐 모른 채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전에는 인제 한 번씩 그 아주 꽃다발 예쁘게 되어 있는 사진 인제 그 저장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축하한다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가끔 그랬어요. 그러면 인제 어떤 친구는 대부분 고맙다고 이렇게 "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답이 오고 그러면 서로 마음이 훈훈하고 좋죠. 근데 간혹 내가 그런 꽃다발 사진 그냥 생일이라고 떠서 뭐 여러 말을 붙이진 않고 보냈는데도 간혹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내가 당혹스러워요.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아 이거 괜히 내가 실수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인제 지금은 인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 학생이든 아니든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문제 없는 관계 같으면 그렇게 하지만 요즘에는 인제 전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아 하여튼 우리는 타인이기 때문에 사소한 것으로도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소설에서는 인제 하여튼 내가 뭐 이 차 시, 3차 시에서 인제 그루밍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또 해 보기도 합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불편함. 음. 자 다시 구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은
변화 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지금 내가 첫 머리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변화 없는 현실은 여성에게 부호가 된 사회적 책무가 임신, 출산, 양육, 독박, 육아 전혀 변하지 않았구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느낀다는 거. 그 다음에 불편한 타자들은 공동체 생활에서 맞이하게 되는 타인들과의 그 암묵적인 유대관계에서 발생하는 피곤함, 그리고 특히 이제 또 남성, 그것이 그 타자가 이웃의 남성일 경우에 이렇게 애매모호한 말과 행동으로 접근해오는 이웃의 남성일 때 발생하는 참을 수 없는 불편함에 관한 이야기가 이 고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의 에, 핵심적인 그 요인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병모 소설은 최근에, 그러니까 뭐 2000년대 들어서 페미니즘 계열의 소설이 굉장히 많이 발표되고 있고 일정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성주의를 표방하면서 발표되거나 혹은 그런 범주로 묶일 만한 소설들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구병모 소설을 지금 읽고 있고, 조남주는 이제 82년생 김지영 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구병모와 조남주 사이에 그 근친성, 그러니까 같은 여성 작가고, 그래서 이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근친성, 가까운 유사성 때문에 이 작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학적 상상력을 바탕에 두고 전개되는 소설에 관한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구병모 소설을. 사회학적 상상력. 이 말은 이 말은 그 전제가 소설은 현실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소설과 현실은 똑같은 건 아니죠. 소설은 현실에서 어떤 제재를 취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가공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소설은, 고병모 소설은 결국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 권위란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이 관리되고 또 정당화돼야 하는지, 이런 윤리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도 해요. 음. 윤리의 문제야말로 개인적이자 사회적인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나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타인과 함께 살잖아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나를 우리로 자리바꿈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도덕 윤리적 질문은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윤리야말로 개인적인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층의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11주차죠. 11주차에 읽고 있는 고병모 장편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은 비단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소설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작가가 여성 작가고, 그다음에 주요 인물이 여성들이 있고, 그 여성들의 관점에서 세계를 읽어내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 비평론을 통해서 이 소설을 분석하고는 있지만, 자,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조금 아쉽거나 한계라고 할 만한 부분은 또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할 거예요. 3차시 마지막 부분에. 자, 2장을 볼까요? 그래서 이제 1장에서는, 1장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은 내 평론입니다. 이 책 속에 들어있는 평론인데, 그 리포트, 여러분의 리포트, 6주차의 리포트, 그다음에 8주차의 중간시험 대체 과제 리포트를 보면서 이제 몇 사람들이 여전히 뭘 잘 안 지키고 있느냐. 내가 2주차에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써내야 할 리포트가 최소한 3개는 되잖아요. 리포트가 하나 있고 중간시험 대처과제, 기말시험 대처과제. 그래서 2주차에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줬죠. 어.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단톡을 통해서도 다시 또 이렇게 좀 늦게 단톡방에 들어온 친구들을 위해서 또 내가 한두 번 이렇게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2주차의 리포트 작성법 특강, 특히 2주 1차시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링크도 이렇게 해주고 그랬을 거예요. 신신당부를 했어요. 과제물을 제출할 때, 지금 리포트를 쓸 때는 이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안내했던 기본적인 사항들을 잘 지켜라. 이것이 우리 학기, 이번 학기 우리 수업에서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니까 지켜라, 지켜라. 몇 번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안 듣는 친구들이 있어. 들었는데요. 그 출석 체크가 되니까. 근데 리포트 받아보면 알잖아요, 내가. 그 리포트 작성법 특강에서 여러 번 잔소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게 뭡니까? 이렇게 글을 시작할 때 들여쓰기 했잖아요. 들여쓰기. 한 칸 비우고. 그렇죠? 들여쓰기 했죠. 쭉 해서 몇 가지 해서 한 문단이 끝나고 그냥 줄을 바꿔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됐죠. 문단을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들여쓰기로 구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문단이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또 몇 가지 하나의 문단이죠. 예. 지금 들여쓰기하고 들여쓰기 했잖아요. 이렇게. 이걸 안 지키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예. 모든 글에 글쓰기의 가장 기본적인 그 하나의 외적 형식이라고 그렇게 해도 왜 안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들여쓰기로 문단을 구분할 것. 그 다음에 문단과 문단은 여백을, 그러니까 작동하고 있다 해서 뭐 두세 줄 내려가지고 여백을 두지 말고, 그러니까 문단과 문단 사이에 여백으로 처리하지 말고, 그것은 가독성 때문에 인터넷 글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글쓰기는 리포트 쓸 때는 그 규정을 원칙대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들여쓰기만 가지고 이렇게 문단을 구분하면 될 텐데, 문단과 문단 사이를 또 여백을 두고 해.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모르면 나는 글쓰기 전문가니까, 그렇죠? 문학의 글쓰기 전문가니까 교수가 일러주면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그걸 좀 듣고 기억하고 메모해뒀다가 글 쓸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요? 평가도 평가겠지만 이게 평생 간다니까요. 이 기본적인 것이. 내가 석사 논문을 이제 심사할 때 내가 굉장히 막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학부 때 이런 형식의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을 나 때는 없었어요. 이런 글쓰기와 관련된 이런 정규 수업도 없었고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에, 그러니까 이제 논문 쓸 때 그 어떤 글의 형식, 내용도 내용이려니와 형식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박사 과정에서는 아주 잘 했습니다만은 이제 석사 때 좀 깨지고 나니까 박사 때 정신 확 나서 충분히 알아서 문제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가 설명을 하면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요? 자, 쓸데없이 또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했어요. 예. 변함없는 현실과 불편한 타자들. 그리고 한 페이지가 넘어가면 페이지 표시 반드시 하라. 물론 이제 과제를 내가 A4 한 페이지 정도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에게 과제 부담을 최소화하려고 한 페이지만 내라. 그러면 한 페이지는 페이지 표시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 페이지 넘어가면 페이지 표시해야 되겠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인지 모르니까 물론 꼼꼼히 보면 연결되는 거 있으니까 알긴 알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페이지 표시해야 된다. 제목도 붙이고 그렇죠? 이렇게 제목 붙이고 이렇게 이렇게 기본으로 지금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글쓰기의 형식을, 외부 형식을. 그다음에 이제 내적 형식은 뭡니까? 이게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뭐 지금 글쓰기 시간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자, 우리가 지금 11주 차에 페미니즘 소설과 사회학적 상상력 이런 제목으로 고병모 소설 내 이웃의 식탁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서론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소설에서 다루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그 방향을 지금 서론에서
이제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물 한 모금만 하고 이장 넘어갈게요. 자, 고병모 소설 이 이웃의 식탁은 이제 얘가 2장입니다. 2장. 경험된 현실과 매개로서의 언어적 구조. 그 평론이기 때문에 좀 잘난 체해서 이렇게 제목을 썼어요. 평론, 논문은 또 이렇게 어떤 지적 어,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떤 텍스트를 분석하고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이제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렵게 생각되는 그런 어떤 표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이제 좀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이웃의 식탁은 이제 마리아 미즈라고 하는 이제 여성학자가 있습니다. 마리아 미즈는 여기 소개하고 있죠.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이면서 여성학자인데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그러니까 이 내 이웃의 식탁을 읽을 때는 이 마리아 미즈의 여성주의적 관점이 좀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방법론으로서 어떤 작품을 분석할 때. 그다음에 또 미셀 푸코의 생명정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관점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 소설을 읽으면 좀 더 깊이 있게 풍부하게 이 소설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 이웃의 식탁의 소설 구성의 3요소가 뭡니까? 인물이죠. 그다음 배경, 그다음 사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일단 배경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죠. 그냥 여기는 그냥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나라죠. 나라에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 마련한 게 있어요. 뭐냐면 워낙 출산율이 낮으니까 소위 이제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서울 인근 이제 소도시에다가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공동주택을 마련해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경쟁률이 높았다고 그래요. 뭐 서울 지역은 주택난이 심각하죠. 아파트가. 그래서 이제 서울도 아니고 서울 인근에 경기도 어느 지역을 이제 배경을 하고 있고 그래서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 제목을 이 작가가 이렇게 지어놨어요. 공동주택의 이제 소위 이름을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국가에서 나라 그러니까 좀 낯설죠. 그리고 국가에서 이런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까닭은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바닥이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이렇게 깎아내려온 출생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이면서 여성학자인 마리아 미즈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람이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는 음, 인구 통제가 주된 문제가 될 때만 오로지 가족과 노동력으로서 여성에만 관심을 둔다. 그러니까 아, 즉 여성에게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구 통제가 주된 문제가 될 경우에만 오로지 가족과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에만 관심을 두더라. 그러니까 아, 여성에게 부과된 사회적 책무,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노동력,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겠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서 교육을 받고 성인이 됐을 때 하나의 이제 생산을 담당하는 어떤 노동 자원이 될 수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그런 생산성과 관련돼서 노동력이 필요하다. 즉 출산이 필요할 때만 여성에게 관심을 둔다라고 좀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메이즈는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적 페미니즘 논자라고 할 수 있어요, 마리아 미즈는. 자, 그런데 하여튼 자본주의는, 마리아 미즈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마리아 미즈의 경우 자본주의는 가부장제 없이는 작동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왜 그러냐,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여성의 착취와 여성의 억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미즈의 그런 논점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의 몸과 삶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강요로부터의 자유, 그 독립성의 문제야말로 이 소설 내 인물들의 삶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으로 이해가 돼요. 예. 모든 종류의 우리의 몸과 삶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강요로부터의 자유, 독립성의 문제. 근데 이제 이 구병모 소설 내에서 식탁은 주로 여성들의, 여성 인물들을 이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떻습니까?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죠. 그러면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부를 왜 합니까? 어떤 전공을 택하고 축구라고 공부하고 그 전공 영역에 능력을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고 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기초 기반을 갖기 위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욕망, 정당한 그런 욕망을 억압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굉장히 많지요. 응? 우리가 몸과 삶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강요, 하나의 억압, 음, 뭐, 추상적으로 말하면 고용불안, 경제적 불안, 이런 것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회의 불평등의 문제, 예. 그래서 이제 박탈감이 커지는 문제, 예. 이런 경제적인 측면이 가장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폭력적인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여성들에게는 뭐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가정 폭력이라든가 성 폭력이라고 하는 위험 요인이 있고, 대체로 남성들 역시 그 군대 가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그 DP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올려졌던 6화까지인가 있던 그 우리나라 드라마, 예, 그것도 나도 아주 그야말로 소름 끼치게 봤어요. 예, 그런 적나라한 인간의 어떤 그 인간성이 얼마나 그 바닥까지 보이고 있는가, 비열하게. 다른 사람을 어, 그 되면 하급자라고, 예, 해서 얼마나 이렇게 모욕적인 말과 행동으로 괴롭히는가, 군대 내에서. 이런, 그러니까 인간성의 비열함의 바닥까지를 보여주는 게 또 DP라고 하는 넷플릭스에 올라온 한국 드라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에 또 많이 노출되고 있죠. 예. 하여튼 경제적인 그 어떤 불안, 그다음에 어떤 폭력적인 어떤 위협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삶에 가해지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폭력적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역병, 대규모의 질병 역시 우리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소설의 인물을 좀 더 이제 소개할 텐데, 네 가구, 이렇게 부부 네 가구와 이제 아이들, 이렇게 네 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의 삶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자, 다시 미셀 푸코는 인구를 단순히 개인들의 총합이 아닌 일종의 사회적 몸으로 봅니다. 사회적 몸으로서 인구는 그 자체 생물학적 과정과 현상,
지닌 독립적 실체다. 자, 출생률과 사망률, 건강 상태, 수명, 부의 생산과 유통 이런 그러니까 사회적 몸으로서의 인구는 이런 어떤 생물학적 과정과 현상을 지니고 있는 독립적 실체다. 그런데 그렇다 치고 좀 어렵다는 생각은 이 문장에 드는데 어쨌든 이 인구라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다 그 말이고 이런 인구를 사회는 유지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인구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출산율이 급격히 낮아지면 일단 뭐 노동 생산성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국방력의 문제도 있고 어떻게 구조조정할 것인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층위에서의 그 문제가 발생하죠. 이 적절한 그 인구 관리가 실패하게 될 경우에. 그래서 이제 어떤 사회든 이렇게 적정한 인구를 유지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위해나 위험으로부터 어 인구를 보호하는 안전한 기술이 필요하겠죠. 여기에 동원되는 수단이 조절과 통제라고 보는 거예요. 미셀 푸코는 이것을 이제 생명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금 이 장의 첫 부분에서 내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 미즈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어떤 페미니즘의 틀, 즉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틀, 그리고 미셀 푸코의 생명정치라고 하는 개념, 이 두 가지 논점을 가지고 이 구병모 소설 네이브의 식탁을 읽으면 좀 더 깊고 풍부하게 이 소설을 읽어낼 수 있다,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글이. 자, 인간은 정치적 삶을 영위하는 생물이었지만 이제 정치는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푸코에 의하면 900모 소설은 바로 그런 사정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갈 때 소설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질적 질문에 보다 가까이 갈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부분은 또 하나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리포트 작성부 특강에서 조금 설명했는데 이제 이 각주 처리하는 거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했을 때 어떻게 출처를 밝힐 것인가 밝히지 않고 쓰면 그게 이제 표절이 돼서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제 하나 한번 볼까요? 음, 여기 볼까요? 여기 자 독일 출생의 사회학자 마리아 미제는 그에 져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노동력으로 나타나는 생산적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회는 인구 통제가 주된 문제가 될 때만 오로지 가족과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에만 관심을 둔다고 말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마리아 미지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책에 실려 있는 문장을 내가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 인용의 출처를 밝혀야 돼요. 밝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자, 2번이네요. 각주자 마리아 미츠.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 출처를 밝히는 이 인용, 각주 처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학회마다 인문계열, 사회계열마다, 자연계열 다 계열마다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게 다 달라요. 각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 저자, 그렇죠. 마리아 미츠. 그다음에 이제 책, 가부장의 자본주의. 이 책은 근데 이제 번역서니까 누가 옮겼는가? 최재인 옮김. 그리고 이 책을 이 번역서를 어디서 출판했어? 갈무리 출판사. 몇 년도에? 2017년도에. 그런데 이 문장은 이 책 중에서도 몇 페이지? 266쪽. 자, 저자 쉼표, 책 이름 쉼표, 원견이 쉼표, 출판사 쉼표, 출판연도 쉼표, 인용하고 있는 페이지, 그리고 마침표. 그렇죠? 다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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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표. 예.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한 페이지만 내가 과제를 부과하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여러 페이지의 어떤 리포트를 쓰고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줘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생명정치 좀 어려운 개념인데 조금만 설명할게요. 여기 이 문단까지만. 생명정치에는 이제 수많은 다른 방식의 접근이 가능한데 고병모 소설은 주거 안정,
주거 안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 정치. 우리가 그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많지요.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잖아요. 의식주. 그렇죠? 의식주.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또 건강한 몸, 다른 사람과의 좋은 관계들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직업이 있고 적정한 수입이 보장돼야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 구병모 이게 이제 푸코가 말한 생명 정치의 내용인데 구병모 소설은 무엇으로부터 접근 시작하고 있냐? 주거 안정, 주거. 아까 꽃미래 실험 공동주택을 나라에서 출산율이 아주 떨어지니까 어 이제 젊은 부부들을 위한 그 공동주택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소위 임대겠죠.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주택을 마련했다고 아까 제일 앞부분에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안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 주거 불안정에만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그 출생률이 1 이하예요. 1은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그 어떤 경제적 상태를 유지하고 발전해 나가는 데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출생률이 2는 돼야 된다고 해요. 2는 이제 가임 여성 한 사람이 평균 2명의 아이를 낳을 때 2라고 되는데 우리나라는 1도 안 돼요. 1도 안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임 여성 한 명이 한 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수치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 그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경제적 불안, 그렇죠? 고용, 그러니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어, 살 집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이런 요인들이 그 결혼을 망설이게 하고 또 미루고 또는 포기하는 그런 주된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던 어,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성들이 들면 남학생들이 들으면 좀 억울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수치가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 성폭력, 가정폭력의 위협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그런 두려움 역시 사실 이것 때문에 한국 소설들 최근에 소설들을 보면 소위 퀴어 소설에서 소위 레즈비언 서사에서 이성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성 동성 간의 관계에 눈을 돌리는 레즈비언 서사가 많이 제출되는 요인을 보면 바로 그런 문제가 개입돼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자, 다시 출생률 저하의 원인은 다양해요. 다양한데 일단은 이제 이 소설은 주거 불안정, 주거 안정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요. 다시 내 이야기. 출생률 저하의 원인이 주거 불안정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주된 이유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이 큰 요인이긴 하지만 동시에 육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도 독박육아, 부모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이 있죠. 근데 그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 교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반 기업에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써요? 여성들도 육아휴직을 썼다가 나중에 돌아오면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데,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기업은 오로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기업은 이윤의 추구, 생산성과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육아 출산, 근데 그 배우자 남편까지 또 육아 출산, 어리석은 소리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2차 시에서 계속 이야기 할게요.